2023년 4월 9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자산은 현재 사건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거 틀렸죠? 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과거. 예. 부채도 과거고요. 예.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해야지 좀 맞겠죠? 예.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이다. 회계 기준에 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되는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자산의 유입,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가 일어나겠죠. 거래 팔려서 보면. 네. 거기에 따라 맞는 말이에요. 여기 자본의 증가를 초래. 수익이 발생되면 자본보다 더하는 거니까요.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그렇겠죠. 예. 지분 참여자에 관계된 거는 이제 예. 자본으로 가야 되니까 예. 3번이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 맞아요. 여기까지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여기까지 딱 나오면 맞는데 예. 계속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 차손도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 차손 이런 개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거는 네. 3번만 되겠네요.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자, 그리고 유통업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유통업 쪽에서는. 예. 그러면은 나하고 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하고 마가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얘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니라 단가, 즉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압수표 이런 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개정 과목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들이잖아요. 다른 회사의 수표, 그 당좌 수표. 자, 그러면 1번이죠.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선일자, 미래의 날짜를 말해요. 미래의 날짜로 발행된 수표를 말합니다. 미래의 날짜, 미래의 일자로. 수표에 뭐가? 발행일이. 수표를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금을 수표로 주세요. 그러면 수표에다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 발행 날짜 도장. 그 날짜로 찍어줘요. 새 걸로 한 장 달라고 그러면 그날부터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발행일이 미래 날짜로 돼 있으면 그 날짜가 돼야지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표는 혹시 상거래다 그러면 받으러 어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 즉 상품 제품 판 거다. 그리고 그 선질자 수표 받았다 그러면 그 미래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약속어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받으러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고 선질자 수표 받으면 미수금.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을 부르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모두 이런 게 들어가면 많이 틀리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틀린 거 맞아요. 이번에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토지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혹시 보유했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정과목 투자부동산이죠. 그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려면 영업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유형자산 취득 시에 지급하는 취득세라든가 운임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 3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후에 발생하는 그 지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하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 단순 능률 회복이면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그래서 모두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될 때만 비용 처리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단순 능률 회복, 원상복구 그런 지출일 때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발생된 지출이 얘는 이제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근데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발생성이 높은 거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비용 처리한다고, 모든 지출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모든 때문에 틀렸죠. 토지하고 우리 시험 범위에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빼고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A사의 주식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기말 공정가치는 7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영업의 수익이 생겼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B사 주식은 30만 원인데 20만 원 됐으니까 평가 손실 10만 원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A사로부터 배당금 5만 원 받았죠.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플러스
단기초 25만 원에 취득한 시사 주식을 3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 5만 원이 발생했죠. 플러스. 그럼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답은 20만 원 플러스가 생기니까 영업의 수익 20만 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액면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액면 이자는 매년 동일하죠. 예. 액면 이자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액면 이자 10%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사채를 산 상대 회사한테는 액면 이자로 지급해요. 그거 계속 10%다. 10%만 주는 거니까 동일하죠. 그러면 정답이 되겠는데요. 예.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또 액면 발행하든 우리 사채를 사간 회사한테는요. 그 액면 이자만 주는 거니까 동일해요. 여기는 할인 발행 나온 것뿐이고 할인이든 할증이든 액면이든 항상 액면 이자는 동일합니다. 2번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사채 이자가 높아서 우리 회사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높아서 그러면 매년 유효이자 시장 이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채를 갖다가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면 이걸 매년 없애가야 되니까 이자 비용은 감소가 돼요. 증가가 아니라. 회계처리 잠깐 머릿속에 생각나실까요? 예. 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자 비용 이렇게 되고요. XXX. 그 다음에 현금으로 액면 이자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현금 등으로 이렇게 액면 이자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는데 이게 대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가요. 이렇게 대변에 있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다가 가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가면 처음에 가산하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이 크다가 계속 없애가면 사채의 장부 금액이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상환일에 사채 액면 금액만 남게 되고 이제 그걸 상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이자가 시장 이자잖아요.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로 지급된다. 그래서 유효 이자라고 그러죠. 시장 이자가 뭐예요? 시장 이자라는 게 실제 우리 사채를 안 사고 다른 금융상품을 샀을 때 그때 그 금융상품으로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의 이자를 말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이자라고 그래서 유효이자라고 그럽니다. 3번 사채 발행 시 발행 금액에서 발행비를 차감하지 않고 차감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채 차감 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 발행 차금의 상가액, 환입액은 상가액과 환입액은 매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가. 왜 그러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올해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길면 길수록 상가액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가액은 실제 그렇게 해서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재 사채에 대한 서머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박스로 정의되어 있는 그 부분 앞에 본서에 그것만 외우시면 1호 문제 푸실 때 거기 내에서 나오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얘는 자본 조정 받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틀린 것만 쓸게요.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라고 그래야 되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누계. 자본의 계정 과목들은 종류별로 묶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에서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 이걸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죠. 비용 처리했다는 소리.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단기 순이익과 차기의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비용 잡았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러면 비용이 단기에 과대 계상되잖아요. 단기. 과대. 비용이 커지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비용이 커졌으니까 과소가 되겠죠. 과소. 그 다음에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엘리베이터를 자산 잡으면 결산 시에 그 엘리베이터를 쓰는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건물의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계속 처리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비용 다 처리했으니까 내년에 비용 처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가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과소가 되겠죠. 적게 잡힐 거고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이렇게 과대가 되는 거죠. 회계 처리 한 번의 잘못이 올해 거하고 내년 거 다 틀려지는 일로 연결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 중 메모론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모론가는 말 그대로 다 소비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보기 볼게요. 1번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지도공급. 기존 건 안 쓸 거니까 전기 승용차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 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럼 기존 게 메모론가가 되겠죠. 조리 쪽에 공부를 하던 분이 회계 쪽으로 공부를 하기로 전환했다 그러면 그 조리 공부하기 위해서 쓰던 책들 있잖아요. 그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메모론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계속해 보시면 돼요. 2번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지도공가.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요리 공부 그만하겠다, 조리 공부.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과거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쳤죠. 과거에는 요리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사용하고 있던 기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계장치 지도공가. 폐기한데 폐기해버리면 그 폐기하는 게 메모론가가 되죠. 4번 공장에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에 취득하는 금액. 이거는 폐기나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장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용으로 쓸지 말지 판단하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차를 한 대 이제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뭐 선택하는 거네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기회원가죠.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따르면 이럴 때 기회원가라고 한다. 해당되는 거. 예. 선택하지 않는 게 기회원가가 돼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이지만 간접원가는 간접비를 말해요. 공통으로 쓰는 거.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간접원가 말 그대로 공통으로 쓰는 거 여러 제품. 그래서 해당되는 제품이 얼마 썼는지 몰라요. 예. 추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직접원가, 직접비라고 그러죠. 맞고요. 2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감한 원가를 변동원가. 맞죠? 예. 많이 생산하면 많이, 적게 생산하면 적게 발생하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가 여기에 속한다. 맞아요. 예. 거기에 속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고정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한다. 고정원가는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전체 들어가는 원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당 원가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감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요. 전체 총 원가가 일정함으로 이거 보고 고정원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한다. 일정하다라고 그랬죠. 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고, 따라서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지. 이렇게요. 11번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은 평균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대요. 채택하고 있다. 종합원가 계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며, 이 말은 다 투입됐다. 그래서 진행률에 맞춰서 본다면 100%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100% 써놓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되는 경우, 공정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투입된다면 2%만큼만 가공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 지금 공식을 쓰고 있어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평균법은 단기 완성품 수량에는 정기께 포함되어 있는데 정기 걸 안 빼요. 평균 내기 위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두 개 가지고 평균 내죠. 그래서 안 빼고, 그 다음에 정확도 높이기 위해서 완성이 안 된 것도 수량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분모에다 넣어서 단위당 원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라고 해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재료비부터, 재료비, 재료원가라고 그러고, 가공비, 가공원가라고 그래요. 구해보면 완성 수량은 1800이니까 1800 플러스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건 300인데, 재료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게 아니라 가공이 덜 돼서 그러는 거니까 재료 쪽은 100%로 계산해주고, 가공비 쪽 가공원가는 저 진행된 만큼만 70%만큼만 수량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재료 쪽은 1800 더하기 100% 하나 많으니까 300 하면 2100이 되고, 가공 쪽은 1800 더하기 37에 21 이렇게 하게 되면 2010개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다음은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매출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거 이제 물어보면, 매출원가 물어보면 제일 먼저 매출원가 공식을 쓰세요. 매출원가 물어볼 때 매출원가 공식을 쓰는 거죠.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 팔다 남은 거,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올해 만든 거,
단기 만든 건 제품이라고 그래요. 예, 완성됐다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 맨 밑에다가 쓰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에 팔다 남은 거. 기말 제품 재고액. 자, 숫자가 이렇게 제시됐어요. 얘가 없죠? 얘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공식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푸시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가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 제조비용이죠? 이거 제조비용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거. 그 다음에 올해 만들다 남은 거,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거 빼면 이게 완성된 거죠. 그럼 여기 보면 기초하고 기말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리고 얘도 나와 있고. 그럼 다 된 거네. 얘는 필요 없지. 문제 푸는데.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부터 구하기 위해서 기초 제공품을 50 여기다 넣고, 단기 총 제조원가 들어간 비용 150만 원 여기다 넣고, 기말의 제공품 13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게 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그래서 70만 원이 나오게 돼요. 70이 나왔으니까 일단 70을 넣고, 기초 제품 재고액 80에다가 70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30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매출원가는 20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쭉 보시면 4번. 택시는 과세죠? 택시는 과세. 면세 과세 품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면세 품목만 외우면 되잖아요. 면세 빼면 다 과세니까. 그래서 과세 택시 외에도 항공기, 그 다음에 우등고속,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 SRT 그런 것들이 더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 달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한번 했으니까 그거 제외한 나머지 3개월분. 그 다음에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결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예, 개시일로부터. 예. 그날부터 개시했으니까, 예. 폐업도 이제 폐업일까지 하는 거예요. 개시가 개시일부터 시작하니까.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업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폐업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좀 다르죠. 예. 신고는 이제 이거 기간은 폐업일까지 쓰시되 신고는 다음 달 이제 폐업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이니까 다음 달 25일이라는 말이에요. 25일. 이렇게 우셔야 돼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사업의 종류가 변경될 때 정정합니다. 상호를 변경할 때 정정합니다. 주주가 변동되었을 때 정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주 변동하고 이게 사업자 등록 정정하고 관계가 없죠. 정답 3번이고 사업장 이전할 때 정정합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